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어온 질문 중에서 관심이 갔던 것은 이겁니다. 2030 세대하고 좀 토론회 장을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거 100% 환영합니다. 아니, 200% 환영합니다. 2030 세대하고 토론할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저는 2030 세대하고 토론 진짜 100% 200%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얼마든지 제가 이 그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2030 세대와 토론은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현실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원인도요. 기본적으로 뭐 때문이냐면은 내가 키우는 자녀를 떠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참여한 거예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2030 세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상당히 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2030 세대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지적도 좀 저는 듣고 싶고요. 그래서 소통의 장을 저는 제가 100% 200% 아니 300%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토론회 장을 만들 수 있는지 예? 제가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2030 세대들이 모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모여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물론 초대하면 저는 물론 갈 겁니다. 예,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교육개혁. 제가 오늘 이제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반가운 질문이 이 교육개혁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경기일보에다가 제가 한 12차례 칼럼을 써주기로 하면서 지난달 말에 네 번째 칼럼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혁명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썼었거든요. 저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저는 교육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살아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은 지금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세대들이잖아요. 대학에 있다 보니까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나이를 그러니까는 연령을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19년을 빼면 되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내년이 2002년도니까는 03년도에 태어난 평균적인 게 03년도생이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을 들어오죠.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은 한 3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는 2000년에 태어난 이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거 아닙니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머님 상을 당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달만 더 살면 100세였을 텐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태어나신 분도 그렇게 이제 100세를 누리고 사셨는데 요즘 태어나는 그러니까 세대들은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100세 이상을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 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인가 아니면 특히 뭐냐면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학교를 들어간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요. 작년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만 7살로 들어간 그 학생들의 나이가 몇 년생입니까? 20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2013년생하고 작년에 대학 들어온 세대들은요. 캠퍼스를 학교 교정을 그러니까는 밟지 못하고 먼저 그러니까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비대면 방식으로 앞으로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하고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인공지능하고 공존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정해진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존에 있는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습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하니까요.
앞으로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노동력이 해야 될 거는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없는 답을 없었던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의 교육은 뭐냐면요. 예? 우리가 암기식 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가 플랫폼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흥미나 재미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찾아주질 않아요. 현재의 교육은요. 찾아주질 않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방치하는 게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은 대개 뭐냐면 축구, 게임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는 틀린 거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성취감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도 흥미가 생기게 돼요. 흥미가 생기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하나의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훈련을 안 시키잖아요. 교육에 있어서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대학 경쟁력이 높다는 미국에서 제가 평상시에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인구가요. 그런 느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대학을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대학 졸업자가 일하는 업무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여기 아까 대학 못 간 학생 젊은이들도 좀 가더라. 맞는 말입니다. 대학 못 간 학생들도 사실 대학 못 간 학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그러니까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에 강연을 가가지고 지방 강연 가면요.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에는 제조업이 그래도 많은 이 지역이잖아요. 근데도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을 잘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울산조차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울산을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방 소멸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이유는 기회가 좀 많을 거라 생각해서 오는 거잖아요. 기회가. 지방에 만약에 3개뿐이 없다면 서울에 가면 10개 정도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요. 그런데 서울에 온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대개 그러니까는 20대를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관여하면서 시간을 그러니까는 이게 보내면서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초조해지고 그러잖아요. 불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20대, 30대들이 관심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처해고 있는 문제.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통적인 산업이요. 1차 산업 내지는 그러니까 제조업 이런 것들이 인정하잖아요. 1차 산업을 가공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0세기의 유산 물려받은 이런 제조업에다가 21세기의 칼날을 덮어 씌우자 그런 얘기를 해요. 21세기 칼날은 뭡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차 산업.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만 분류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IT 계통, 정보 분야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차 산업은 뭐냐면요. 5차 산업은 문화라든가 예술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재미가. 그게 여러분들 문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예? 문화. 저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21세기 칼날 덮이라는 얘기는 제조업에다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그러니까 이 덮이자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2030 세대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2030 세대들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는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로 그러니까는 영입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는 그 시장을 그러니까 개척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80% 이상은 배분을 해줘야 된다. 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받지 못하면은 그걸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역사회, 지방사회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문화 기반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적 재산이 많잖아요. 지적 무형 재산이 많잖아요. 이거를요. 제가 지방에 가게 되면 지역 경제를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자. 지역사회를 지역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하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에 지방들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농촌사회 같은 이런 지역사회 같은 산골 이런 데도요.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고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그 문화유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하자? 가상자산이 그러니까 NFT를 만들자 이거예요. NFT로요. 그런 거를 청년들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지역에 그러니까는 경제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지방에 있는 소위 그러니까 지적 재산들을 그러니까 무형제 지적 재산들을 그러니까 NFT 만드는 거 하려면은 그런 쪽은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뭔가 딱 필이 오지 않아요? 필이 오지 않아요? 자, 그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러니까 상당히 특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그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판매 부족이에요. 예? 시장에 그러니까 판매만 잘 된다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판로를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열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콘텐츠를 그러니까는 제품에다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더 씌우는 거를 2030 세대들이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조업 사장님들 50대 이런 분들은 잘 못해요. 그런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 지역사회를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잘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플랫폼으로 진화를 잘 못해요. 예? 근데 지역사회를 하나의 그냥 우리가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런 걸 하려면요, 젊은이들이 잘합니다. 이런 거 하려면은 좋아하죠. 예?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세대가 70년대 보게 되면요. 가장 20대가 관심이 있었던 일이 뭐였었냐면요. 국제 통상 뭐 이런 거였었어요. 농사는 짓기 싫어했었고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예? 농사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흐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또 부가가치도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교육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리,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저는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더 기본소득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예,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처럼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제로요. 선진국가가, 미국 같은 나라가 자본이 없어서 성장률이 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면 지금은
이 산업 구조가 경제가 디지털화, 플랫폼화 되면서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혁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권을, 국민들한테 기본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서너 개씩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시도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한 개 정도 좀 줄여주고 한두 개 정도 줄여주게 되면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 수입을, 일부 수입을 아르바이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하는 얘기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다 보면은 창업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게 해주자. 한 10년 이상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5명이 모이면 한 5천만 원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청년들의 미래가 열릴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잖아요. 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지역 공유 플랫폼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진짜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저는 한국형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형 플랫폼은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예? 여기다가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가상 화폐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지방에, 여러분들 농촌사회도 우리가 문화자산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자산이요. 예? 문화자산이 많다고요. 서울보다 오히려 더 많지요. 어떻게 보면요. 문화자산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장을 펼쳐주게 되면요. 그런 장을 펼쳐주게 되면은, 예, 이 젊은이들이 다시 그러니까는 지방으로, 서울에서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치이면서 30대 넘어가게 되면요. 참 우울해지거든요. 예? 우울해지거든요. 갈수록 그러니까는 취업할 기회는 잠깐만 좁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플랫폼 기업들은 옛날처럼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못해요. 애플이 오늘 보니까 주가가, 기업 가치가 2조 7천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2조 7천억 달러면요, 랭킹 국가 GDP에서 그러니까는 인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도 GDP하고요. 7위, 인도가 7위인데. 근데 애플이 고용하는 직원은요 1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5만 명이 채 안 돼요. 과거 전통적인 기업들은요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가 안 됐었는데도 수십만 명, 그러니까 50만 명, 60만 명만 이렇게 고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은 고용을,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고용이 많이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새로운 일자리, 그래서 우리가 15차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15차 산업이요. 15차 산업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 아까 얘기했죠. 4차 산업까지도 들어봤죠. 5차 산업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몇이 되죠? 15가 되잖아요. 15.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를 다양하게 막 결합시키게 되면은 그게 15가지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 다양한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다양한 산업.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애플이 좀 이제니까는 그 괜찮아지기 시작한 것이 아이팟을 만들기 시작하면서잖아요. 아이팟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MP3 기업 중에 아이리버라고 있었죠. 아이리버가 아이팟이 나오면서 결국은 쇠퇴해 버렸잖아요. 아이리버가 그러니까 MP3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요. 그런데 왜 그랬었습니까요? 스티브 잡스나 애플 직원들은 향후에 그러니까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느냐? 향후에 산업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가 제조업하고 다른 산업들이 플러스가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제품에다가 다른 가치를 그러니까 더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다 아이리버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음악을 그러니까는 옮겨가지고 저장하는 기능, 그다음에 재생하는 기능만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MP3 기기 제조업체였었잖아요. 근데 아이팟은 거기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차 산업인 겁니까? 아이팟은 그냥 제조업 제품 아니잖아요. 애플은 뭐냐면 공장이 없는 기업입니다. 공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아니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제조업에다가 서비스를 그러니까 플러스 시킨 거잖아요. 2차하고 3차를 합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더했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플이라는 것을 어플이 그러니까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결합을 통해 가지고요. 이거에 그러니까는 원동력은 뭐냐? 창의력인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요. 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게 교육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제도적인 환경도 그러니까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그래서 받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 과학기술로 초격차를 만들어가지고 5대 대기업 만들겠다. 저는요, 이거는 그냥 구호라고 봐요. 구호요. 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거냐면요.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 미래차잖아요. 미래차와 관련된 산업을 볼 때 이거를요. 미국의 기업들이나 예국의 기업들은요. 소위 전통적인 선진국들은 이거를 뭐냐면은 플랫폼 디지털 생태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요. 이것과 관련되지는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생각해 보세요. 강이라는 생태계에는 강에 동물,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는 생명체, 식물이라는 생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초목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사막은 근데 초목이 없고, 물도 안 흐르고, 생명체도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생태계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플랫폼 생태계는 전혀 다른 생태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래차와 관련된 생태계에 환경과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요?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미래차 중에 핵심이 그러니까 전기차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같은 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이 들어가죠. 통신이요. 5G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됐죠. 이런 것들은 환경이에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요? 거기에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상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래 그러니까 사업, 솔루션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된 사람들 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치를 공동 창조하는 방식.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매력적인 폰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앱 생태계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앱 생태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요? 앱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애플이 제공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iOS를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앱이라는 건 사람의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이익을 나눠 가져야지. 이익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7대3으로 앱을 개발한 사람이 7을 갖고 애플이 3을 갖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앱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냈잖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내부에 보유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혼자 힘으로 플랫폼 기업은요.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에요.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예? 창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지금 산업 생태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태계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은요 되게 보게 되면은 그냥 하드웨어적인 거 생태계 주변의 환경 분야들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는 플랫폼 자체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러니까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조차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거는 아마존은 차치하고라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태계의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초격차 만들겠다. 이건 구호예요. 이건 어느 후보도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런 공약 안 내세우는 사람 없죠.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기술 초격차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체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이해 못하면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 쪽만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육성하겠다 그래요. 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떤 분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요? 배달의 민족이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앱 기반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요? 플랫폼을 만들 때는 플랫폼을 만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 근데 그 목표가 없는 기업들은요, 플랫폼 만든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제가 이걸 먹튀성 그러니까 저걸 하는데, 팔아가지고 돈 챙기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왜?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디지털의 모든 것을 연결한 거예요. 연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질문 나온 거 대답하는 겁니다. 교육개혁,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서 이거 평가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일자리 100만 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역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었고, 심지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건데, 소위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교육, 의료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요. 이런 복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이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일자리 100만 개 그러니까 만들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공일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은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는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 사업으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적어도 인건비 정도를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인건비 정도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는 질문 나왔던 것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질문 나온 것 중에 신간 구매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언제 제가 뵐 게 있으면은 제가 사인을 원하시면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질문들을 좀 먼저 이제 댓글에 나오는 것들을 좀 하게 되면요. 수능 시험 제도부터 폐지시켜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러니까는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양과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양과정을 밟습니다. 1, 2년 동안에 한 1학년, 2학년 동안에요. 전공 과목 하기 전에요. 한 2년 정도를 이 교양과정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양과정 대학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을 그러니까 다 거기에 그러니까 기숙사 시설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의 소양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양성평등 문제도 우리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가사노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르치고 이런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도 시키고 예? 직업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을 거기서 그러니까 뭐 경제교육도 시키고, 경제금융교육도 시키고, 2년 동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3학년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편입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진학을 하는 거. 예? 그래서 일단 뭐냐면 입시제도라는 것을,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입시제도는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입시제도가 하는 한에 있어서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요, 정상화 되기 힘들어요. 저도 민들레 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민들레 학교 교장 선생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보내는 부모들이 다 그러니까 대안 교육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껴가지고 방과 후에 보냈는데,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대학에 가는 거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는 예? 이 입시제도 교육에 다 거기에 그러니까 다 결국은 그 늪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요. 저는 프랑스에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살아요. 어느 지역에 살 때 그 지역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불편한 걸 얘기할 게 아닙니까? 얘기한다면, 그럼 그거 찾았으면은 친구들과 함께 팀을 짜가지고 뭐냐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는 하다가 학생들이 막히면 좀 도와주고 코치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해주게 되면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져요. 관심이 증가해지게 됩니다. 예? 증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영어, 국영수 중심, 그 다음에 사회 과학 과목에서 막 암기식으로 교육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지식 필요가 없다니까, 앞으로요. 이런 지식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교양과정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플이나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무슨 얘기 하냐면, 직원을 채용할 때요, 채용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하고 저희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대기업들은 직원 채용할 때 그 직원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젊은 피를 수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권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기존의 직원들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업권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권을 찾아내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데나 구글 같은 데서 뭐냐면요, 기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엔지니어일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어떤 기술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활용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걸 기준으로 직원을 뽑아요. 근데 왜 교양과정이 필요가 없습니까? 예? 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교양과정 공용을 2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줄세우기 교육을 일단은 그러니까 끊어버리자 이겁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입시 중심의 이 교육. 그래서 대학을 줄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누구나가 그러니까 다 2년 교양 과정을 그러니까 다 진학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는 직업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3학년으로 그러니까 전공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입시 여기서부터 일단 벗어날 수 있잖아요. 벗어나야지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요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다 비슷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들어와서 가장 빨리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칼날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거는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교수님도 나 같은 교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근데 이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초, 중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그러니까 정체성,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찾게 하는데, 예? 그걸 하게, 그래야지만이 나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뭐 창업하라 그러잖아요. 창업하는 거에서는 훈련도 안 시켜놓고 창업하라 그래. 그러니까 창업을 잘 못하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어떤 분이 그 다음에 국가부채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국가부채 이야기할 때 기축통화국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를 비교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부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들보다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는, 예? 선진국가는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론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기축통화국가하고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도 예를 제가 들은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요. 예? 일본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저기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50%가 넘잖아요. GDP 대비요. 예? 근데도 국가신용등급은 AAA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비교하는데 왜 그런 거죠? 여기 든 질문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요.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제하고 최저시급제 이거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랬어요. 이거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얘기야. 최저시급제를 폐지하다니요.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요? 예? 주 52시간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요. 제가 과거에 이런 강의를 했었죠. 무슨 강의냐면 자율노동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 자율노동이요. 자율노동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9 to 5라는 출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퇴근하면서도 자기 일에 그러니까는 빠져 있잖아요. 심지어 집에서 저녁 밥 먹으면서도 그 일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직장에 가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플렉스 안에 굉장히 럭셔리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휴게실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색에 빠지고 아니면 회사 주변을 그러니까 산책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그 업무들은 사실 이 출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굳이 출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대전제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노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억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산업은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가지고 이게 저희 결정되는 거 노동시간을 가지고 할 만큼 생산량도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창의력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가 제조업이라든가 나머지 서비스업 많은 이런 저임금 분야에서 우리가 노동을 혹사를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되고 주 52시간 폐지하자. 최저시급제 폐지하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국힘당 쪽에 소위 보수도 아니고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훈수도 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본인도 소화를 못하고 이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했던 검사라는 그 분야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분야는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제가 볼 땐 너무 진짜 무지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나이가 저랑 뭐 비슷한 이런 연배인데 같은 시대를 거의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너무 그러니까 한 분야의 검사라는 전문가 치고는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검사들도 그런가 혹시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지지율이 얘 도통 뒤집히질 않을까요? 아까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걸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질문들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준 질문들은 대충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는 이제 질문이 추가로 더 있으면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는 그 차이는 아무리 지금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60, 윤석열 후보가 한 나이 60 정도 됐죠. 60이 좀 넘었나요? 하여간 그 정도 안팎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까지 삶을 살아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쪽에선. 예? 고민하고 있을 건데, 뭐 그분 부인에 대해서는 뭐 얘기조차도 뭐 하기 싫고요. 하기 싫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현명한 국민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예? 50% 이상이. 촛불시민 플러스는 어쨌든 간에 상식과 합리적인 국민이 50%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심지어 그러니까 일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조차도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자녀들을 걱정한다면은 누가 대통령 해야 되는지는 저는 뻔한 거라고 봅니다. 뻔한 거예요. 네? 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뭐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이재명 캠프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본사회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네티즌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그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 뭐 저한테 뭘 그걸 또 물어보시기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셔서 그런 걸 물어보시네.